오, 이런 것도 컬리에서 사? 이것도 컬리에 산 건데 이야, 별게 다 있구나. 인생도 짧은데 그냥 컬리에 사는 거지. 뭘 사도 실패가 없으니까. 뭘 사도 컬리니까.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갤로그. 단백질 먹기 힘들다. 켈로그 프로틴 제로? 계란 4개 분량 단백질을 제로 슈거로 맛있게. 심지어 제로야? 강민경의 요즘 단백질. 타석에 들어서는 김선수, 승리를 위한 조용히 기회. 마침내 공. 뚜껑 열면 빠져드는 리얼한 승부 프링글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특집 진행을 맡은 이혁동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보수와 진보, 갈등과 분열, 어려운 경제 현실과 대외 정세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먼저 주문한 건 바로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산전대국 경북의 현안들을 새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오늘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훈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새 정부에 기대도 당부하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도민들의 목소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좀 안 싸우고 통합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도 좀 안정시키고 뭐 좀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덕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늘값이 작년 대비 지금 6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구급대원들의 병원 이송 선정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파업들이 해결되어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만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설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좀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좀 직장을 알아보고자 검색을 해봐도 몇 건이 나오질 않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 정책들도 너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대한 옥밥이 심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심한 일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 일자리 조금 더 늘려주면 좋죠. 결혼했을 때 복지라든지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런 거에 있어서 복지가 조금은 혜택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시도민들의 바람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커 보입니다. 먼저 임미애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출신의 첫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작년 발생했던 12.3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대 3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네.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노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다시 말하면 부울경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에 보수의 성지라고 했던 지역이 민주당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좀 허물어뜨리고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대선에서도 한 40% 정도의 안정적인 지지를 얻어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어쩌면 그 부울경에서 있었던 노문 효과, 그거를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시도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야당이 됐습니다. 김승수 의원님, 새 정부 출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이번 대선에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그 분노, 또 반성과 쇄신은 하지 않고 집안 싸움만 하는 우리 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대선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재명 그 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입법권과 그 행정권에 이어서 이 견제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을 이제 지금 장악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이나 또 갈라치기 이런 쪽에 또 나서지 않을까, 또 선심성 퍼주기 사업으로 또 국가 재정을 또 고갈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친북, 친중으로 좀 치우친 외교 행보를 할 경우에 안보 위기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를 맞이하는 여야 간의 입장, 여전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철현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여일이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저는 걱정이 조금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아주 극도의 불안정한 국정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이 안정화됐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경제나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청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우리 경제만 보더라도 보면 아마 이번에 국민 1인당 25만 원 정도의 민생 지원금을 포함한 슈퍼 추경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슈퍼 추경을 가지고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그런 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 관점에서 볼 때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그 TK 출신의 첫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기대가 있지만, 사실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또 지지를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TK가 홀대당하지는 않을지, 또는 인사나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TK가 배제되지 않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동반자적 관계로 갈지, 아니면 TK 배제하는 쪽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정책과 행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책 추진의 어떤 불안정성은 좀 해소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리더십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정책 결정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받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 위험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해소는 분명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향후 5년간의 어떤 그런 정책의 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국정 기조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책 운영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패널들이 모두 다 이제 걱정스러운 면들이 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제 태어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정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한계라는 것도 조금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 우려보다는 저는 국민들이 갖는 기대를 지난 그 선거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 그 기대감에 대해서 저는 함께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또 국민 추천 등 내각 인선 작업도 한창인데 아까 우리 김철현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인사들이 얼마나 기용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현재 영천 출신의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이 됐어요. 그 외에 또 어떤 인사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지금 하마평은 있는데요. 그게 언론에서 나오는 수준이지 아직 어느 누구도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부처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 대구 경북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하마평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대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안동의 김상우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대구 경북의 현안이나 시도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동 출신의 대통령이 배출이 돼서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북부권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공약집의 이 지역 공약들을 보면은 이 제목 정도만 나열되지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은 원전 산업, 원전 해체 산업 이런 것들을 경북도에서 굉장히 역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도 그게 좌절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대구 경북의 시군 단체장들도 다 또 이게 당이 또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이게 전달할 중앙정부에 전달할 소통 채널이 많이 지금 없다는 것, 그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전략 산업들을 좀 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좀 구체적으로 좀 담을 수 있도록 여기 임의원도 계십니다만은 좀 우리 민주당 쪽에 대구 경북 출신 그래도 연구를 가지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인사가 만사라고 좀 탕평 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그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라든지 또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정책이나 현안 추진 또 정치권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우리 김태형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균형 발전이라든가 뭐 자치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뭐 5대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교부세 어떤 뭐 확대 그다음에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은 상당히 이제 지방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뭐 정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김성수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구 경북의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현안들 뭐들이 이제 민주당의 지역 공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지역의 어떤 발전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선언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약집에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100대 이제 국정과제에 선정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있어야 실제적으로 정책이나 현안들이 조금 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 변화 영향 김천희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통합과 상생을 내세웠는데요. 통합과 상생을 하려면 정치가 복원돼야 되거든요. 정치가 복원되려면 여야 간 협치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 뭐냐면 내란 특검을 포함한 3개 법안이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와 관련된 검사 징계법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란 특검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그 기업군 지휘부들이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내란 특검에 투입되는 우리 검사가 60여 명이 해당합니다. 그 60여 명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보면 비상계엄 당일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결국 TK 출신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우리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것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대북 정책인데 지금 보면은 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제 중단을 했고 또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를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남북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종석 전 그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을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보면 과거에 남북 어떤 물밑 교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남북 간의 어떤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지금 사실은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북핵 해법에 대한 먼저 답을 내놓고 난 이후에 남북 화해가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단 남북 화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과거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 때 그 어설픈 그 햇볕 정책을 답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라든가 이런 합의 하에 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너무 성급한 대북 화해 정책은 오히려 좀 뭐 우리 국민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미애 의원님, 네. 집권 여당 입장에서 그만큼 책임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혹시 교수님 그 대북 방송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 뭐 귀신 같은 소리가 네, 나오죠. 네. 예, 그 우리 적경지역에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북 화해 제스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그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아야 하는 그 지역민들의 고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이것이 대북 화해 제스처다,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것들을 좀 해소해주는 차원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뭐 적경 지역에 우리 주민들 고통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당이 되자마자 이렇게 통과시켰던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을 말씀하시는데 특검을 이 특검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반영이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대구 경북에서 역대 최고였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뭐 그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한 2% 정도 더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번 대선이 보면 탄핵을 내세운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 2% 정도의 더 상승이 크게 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기는 힘들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번 그 대선에서 왜 영남에서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보면 저는 그 이재명 뭐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동 책임론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사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은 무엇에 있었느냐?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보면 한 30번에 걸친 어떤 탄핵,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상계엄을 일으키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졌다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뭐 영남의 어떤 유권자들이 그 공동 책임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나름대로 뭐 41.2% 정도의 표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도 어떤 본인을 지지한 국민들도 있지만, 왜 영남에서 41.2% 이상이 이재명 후보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 표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잘 살펴서 국정 운영에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에서는 30% 이상 득표를 했어요. 네. 봉화나 영양 등 농촌 지역에서도 득표율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41%가 넘는 김문수 후보의 득표는 이 과정에 조기 대선이 치르게 된 것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책임, 그것을 묻고자 하는 민심의 반영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7개 시도에서 6개 시도가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44대 47,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44%, 김문수 후보가 47%, 울산이 42대 47, 경남이 39대 52, 부산이 40대 51, 그리고 경북이 25대 66, 대구가 23대 67.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빼면은요, 강원, 울산, 경남, 부산이 모두 다 40%대의 안정적인 민주당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는 상당히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번 대선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분이 저희가 비록 경북에서 25%, 대구에서 23%의 지지를 얻긴 했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 시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은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 지지만으로는 대상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뭐 사실 저희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지만 개혁신당하고의 득표율을 합칠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탄핵까지 당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50%에 못 미치고 오히려 전체 보수정당의 득표율보다 낮았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42%의 그런 우리 당을 지지한 그런 지지자들, 유권자들도 우리 당에 대해서 이게 좋아서 지지했다기보다는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그 도덕성, 전형성에 있어서의 그 극명한 대비, 또 지난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수를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급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행정 권력까지 가져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독재 쪽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비상계엄에 탄핵까지 당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한 40% 정도 이게 지지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단순히 우리 보수 정당의 간판만 가지고 이렇게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당이 경쟁력에 있어가지고 쇄신하려는 노력, 또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 앞으로 설득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두 번째 주제, 새 정부 시도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대구 경북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과제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임매 의원님. 네, 공항이 제대로 이전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시도지사 공백에 따른 정치적인 차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경북도지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도가 모두 다 행정이 공백의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추진력의 동력 상실 이런 것들이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동력이 상실된데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후적지 개발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경제성이 있었다면 SPC를 구성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실제로 재원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난초에 부딪힌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정치권에 조속한 수습, 정치 리더십에 조속한 수습과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된 데까지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전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야말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역차별받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동남권 또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과거에 가덕도, 밀양 두 군데 후보지를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그게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6개 시도지사들 다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장에 나서면서 그 공약을 뒤집습니다. K2 이전은 그 군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가 굉장히 많고 또 고도 제한으로 많은 대구의 그런 지역에서 건축물들이 이게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보면은 연간 한 262억 정도의 소음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전한다는 것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김해공항 확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덕도로 옮기면서 그것도 애초에는 뭐 7조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니 지금 출도 도로까지 포함을 하면 15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있었지만 민간공항 이미 오래전에 무한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에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직까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경북의 군공항,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는 딱 기부된 양료로 땅 팔아가지고 그 재원을 조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그 지역 역차별이다. 김승수 의원님께서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도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그냥 제공하시는 거다. 이건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국방부로 건의가 된 게 2016년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었고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이 대구의 정치권에 합의된 의견으로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가덕도처럼 민간공항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으로 투자되는 거나 광주공항에서 민간공항이 따로 이전되고 군공항이 유지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구가 민간공항만 띄어서 군위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거 100%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대구가 원하는 건 군공항을 이전하기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국비로 이전이 아니라 기부대 양여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2016년도에 대구의 정치권이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믿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대구를 역차별하는 건가? 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학계 입장은 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 교수님. 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의 어떤 차질이나 지연 문제는 뭐 정권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구조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뭐 기부대 양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측면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간 사업자는 이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이제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이제 공영 개발 방식이고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한 1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구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적 공공관리 기금이죠. 공자기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금을 이제 융자를 하겠다는 게 이제 계속 그 대구시의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재부는 이제 그게 이전 정부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부터 계속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기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금의 어떤 본래 어떤 그 설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재부에서는 뭐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 아마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재부의 어떤 입장은 뭐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불 피해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민생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 대형 산불 피해 복구가 시급한데 네. 현재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여야 할 것 없이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서 이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난 시스템에 의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만 피해 사실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피해를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법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재난 앞에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 여야 간에 충돌을 가져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여야가 이게 전향적으로 이게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만 하더라도 13조가 넘는 돈이 이게 지금 그 정부 예산에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똑같은 1조 원을 쓰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출하거나 직접 투자할 경우에 이번 그 민생회복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이게 살포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GDP의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이런 데 쓰면 훨씬 더 적재적소에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을 정부 예산을 좀 알뜰하게 사용하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경주 에이펙이 지역의 큰 현안이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 먼저 김성수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국회 문체위 활동하면서 지난해부터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일단은 에이펙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과거 부산 에이펙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 정부 안에 에이펙 관련 예산이 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좀 시기적으로 좀 늦게 시작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그 예결위 과정에서 문재인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사업들 제가 정액을 시켰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그때 감액안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상임위에 정액시켰던 에이펙 예산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방부나 다른 재원을 통해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한 좀 필요한 사업들, 아주 그 긴급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2차 추경에는 꼭 좀 당길 수 있도록 우리 여당 또 야당 가릴 것 없이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집권 여당에서 임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에이펙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잔치를 벌였는데 제일
첫 번째는 손님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야 할 손님이 다 와야 되는 거죠. 21개국의 정상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분들이 왔을 때 이 경주를 충분하게 즐기면서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좋은 회의를 하고 선언문까지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한 일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회의장이든 만찬장이든 숙소든 여러 이게 인프라에 있어서 공정률이 한 15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것을 마무리 짓고 시운전까지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를 개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21개국 이외에 옵저버로 2개 나라를 초대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 이철우 지사께서 그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시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번 에이펙 회의에 북한의 김정은을 초대하겠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세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화회담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야 또 정부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나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굉장히 뭐 경주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반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번 뭐 아마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아펙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신경주 선언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내는 부분도 조금 좀 중요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방한을 한다면 2011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이후로 거의 14년 만에 지금 방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만역이라고 하는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새롭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재명 주가 조금 역점을 두고 좀 준비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산업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내건 지역 현안들 가운데 경북에서는 원전과 수소 산업, 또 대구는 ABB 산업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선 공약에 빠져 있어요. 모두 정부와 긴밀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인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성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그동안 익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수성 알파시티나 이제 군인 쪽에 유치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은, 광주시의 제1번 공약이 지금 AI 컴퓨팅 센터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광주에 좀 선점을 지금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원전 산업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으로 굉장히 또 한번 주저앉았었는데, 또 새 정부에서 또 감원전 이런 쪽에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전체 우리 국내 원전 26기 중에서 13기가 있는 대구 경북으로 봤을 때는 원전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숙명적인 미래 산업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또 차질을 입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좀 국정 과제에 잡아 넣어서 경북 지역의 원전 산업도 원전을 또 기반으로 원전과 연계된 수소 산업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확실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잡아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대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그 로봇 산업이 대구의 대표 산업으로 지금 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ABB 산업 중에서 대구시가 지금 이미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산업들,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좀 국정 과제화 시키는데 좀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임매 의원님. 네. 이런 게 국정 과제 좀 반영될 수 있을까요? 반영해야지요.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에 경상북도나 대구시가 지역 민주당의 정치권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정치권을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키워주고 그쪽하고만 소통해왔던 지역 시도민들께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과 관련된 것,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저희가 여기 여러 정책에 있어서 발목 잡힌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탈원전을 하지도 못하면서 탈원전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전의 안전성을 검토한 이후에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그런 원전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원전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그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구 경북 공무원들이 좀 수수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여야 막론하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지역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그 발전, 그러니까 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좀 사업 명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정치권에 요구를 했었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공약이 좀 반영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역할, 민주당 역할 또 국민의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김태형 교수님 공조 가능할까요? 지역산업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선진국에서도 보면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제 꾸준히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게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광역권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초광역권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산업 육성을 해 나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 좀 뭐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초광역권 뭐 특별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광역권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산업들이 지역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제시한 대구 경북 지역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의 경우에는 AI과 로봇, 수도 조성, 또 미래 모빌리티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있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2차 전지,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김태형 교수님,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이런 그 공약들이 채택될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이제 좀 집적화되어 있는 자원들이 좀 많은 어떤 그런 영역의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탄력성을 좀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AI 로봇 뭐 수도 조성. 왜냐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해왔고 로봇 산업 진흥원이라든가 로봇 산업 뭐 테스트 필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 핵심적인 어떤 자원들이 좀 집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경북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포항이라든가 구미 쪽에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집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들은 상당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추진이 잘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의 어떤 정책 협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의 어떤 뭐 지역 정치권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자리를 잘 잡아야 이제 좀 실현 가능성을 높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중앙 정부나 정치권에 의존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역 산업 정책을 육성을 해 나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자체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자생적인 역량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철현 교수님. 여야 간의 협치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협치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아마 향후 5년 이끌어 나갈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선택할 텐데 그 국정 과제에 반드시 대구 경북의 핵심 공약들이 반드시 담겨져야 되거든요. 다행히 국민의힘은 보면 이 경북 김천 출신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되셨고 또 민주당에도 보면 지도부에 TK 출신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구 경북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스몰 협치는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TK 지역 발전을 위한 스몰 협치 정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민주당에서도 먼저 아마 대구 경북 어떤 고향을 위한 그런 발전에 있어서는 서로 손을 맞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임 의원님.
지역 민주당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경북과 관련해서는 공약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경북의 경우는 이제 안동권역, 구미권역, 포항권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공약을 준비를 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도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100대 과제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기반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있어서는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대구 경북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정말 이렇게 길을 터가면서 저희가 해나갈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이라든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로봇, 또 대구가 또 천목단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쪽으로 또 바이오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오송하고 우리 대구에만 있습니다만 지금 전남 쪽에서도 지금 계속 그 천목단지를 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가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은 그 추격자 다른 자치단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뒤로 많이 이렇게 차이를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그리고 그 천목단지를 중심으로 한 의료 뷰티 산업 이런 부분에 좀 그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좀 힘을 실어주면은 대구 경북이 나름대로 미래를 어떻게 보면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 그 야당에서도 열심히 지금 도와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 국정 과제에 부처의 그 업무 계획에 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인데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국이 시작될 텐데 임미애 의원님,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그 시도지사 후보 또 전략지역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 전략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뭐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기보다는요. 비록 25%, 23%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를 한 일주일 정도 경험하신 유권자들이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50% 이상으로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1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그런 평가에 바탕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그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걸맞게 시도민들의 이 요구에 맞는 아주 잘 준비된 후보들을 저희가 중앙당하고 협의해서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들을 좀 준비하고 전략을 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쇄신이 좀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전략 대책 있나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뼈를 깎는 그런 그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그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의 실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못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 그 이익을 보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절대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다고 보고 우리 스스로 그런 민주당과 경쟁해서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정책이면 정책 또 도덕성이면 도덕성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면 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철현 교수님.
내년 지방선거에서 TK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방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일단 그 민주당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서 25%밖에 득표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당장 뭐 대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어떤 1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구 경북 유권자들도 아마 이재명 정부가 대구 경북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평가 지표를 보는데 첫 번째는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대구 경북 출신들이 얼마나 중용이 됐나. 그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대구 경북에 대한 핵심 공약이 어떤 것들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확충된다. 한 이런 부분들로 저는 평가를 할 것 같거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약진도 있지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이끄는 그 개혁신당에서도 시장 후보를 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의 그 개혁신당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판을 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개혁신당에서 어떠한 시장 후보를 내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대구 경북의 지방선거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합과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각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통합과 상생이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과 상생이라는 정신을 중앙정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도 통합과 상생이라는 정신은 관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파트너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구 경북의 정치는 파트너가 없는 정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합도 불가능하고 상생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의 상대를 만들어주는 것,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정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회도 한번 만들어주는 그래서 통합과 상생을 진정으로 지역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예, 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탕평 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일단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그 통합 상생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 사업들,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허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도청 후적지에 뮤지컬 컴플렉스와 국립 근대 미술관을 짓는 사업인데 특히 뮤지컬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항의 당시 문체부 장관하고 같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대구 경북이 민주당에 그 표를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 통합신공항 같이 대구 경북에 100년이 걸려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국가에서 좀 이게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거나 하시면은 훨씬 그런 통합에 대한 기대가 많이 충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교수님. 예, 그 정치적 상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공간상에서의 어떤 상생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일극체제 특히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런 국토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도 이제 지역 단위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수도권 위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공간상의 어떤 상승을 추진을 한다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차별화된 어떤 그런 뭐 권한 이양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지역의 어떤 자생력 이런 것들도 뭐 보완이 돼서 어떤 그런 공간상의 어떤 균형을 좀 지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철현 교수님. 그 대통령께서 취임식 날 야당 대표와 비빔밥 오찬 회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뭐 국민 통합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치 복원인데
저는 야당에 대한 존중이 우선돼야 된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의 소수 야당이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표가 유권자 표가 1,400만 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도 107석을 볼 것이 아니라 그 107석 뒤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보고 좀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협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 여야 영수회담을 조금 정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조금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실용을 앞세워 지방 소멸 극복과 함께 경제를 살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 바라는 대구 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마음 역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보도 특집으로 마련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